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완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필요시 언제든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일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극적인 평화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일부 연기할 수 있다라는 매우 어려운 그런 결정을 했고, 이에 화답해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평창 올림픽을 민족적 차원에서 참가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이룩됨으로써 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기운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의 상징과 갈등의 상징이고 한국전쟁이 상흔이 깊게 박힌 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의미, 그리고 핵심 의제,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체제의 정착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선 오늘 토론 말씀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전 박사님은 오랫동안 북한 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열 박사님은 한국에서 평화체제 연구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이어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은 남북관계, 북한의 통일정책, 대남 문제를 오랫동안 전공해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의 김용현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은 주로 북한의 당군관계, 군사 문제를 연구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먼저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되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봉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3차 정상회담입니다만 몇 가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북쪽이 아니고 남쪽의 땅에서 열리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형식적 외에 내용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표가 저기 보여주듯이 그동안에 지난 몇 년간 한반도에서 엄청난 핵 위협과 전쟁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와 핵 위협이 없는 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그 계시를 알리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모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두 개의 정상회담이 하나의 패키지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 볼 때 그동안에 사실 남북 간의 그리고 북한과의 모든 대화가 그동안 다 종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의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한 1년의 정상회담을 여는 대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북정 정상회담이 막 열렸습니다만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 때문에 열린 걸로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한 그 정상회담의 대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특별한 의미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종래 회담과는 달리 비핵화가 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성열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북한의 헌법 전문을 수정을 해서 핵보유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해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과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함으로써 사실상 핵 문제가 어렵다, 해결이 어렵다는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 국제 현안이었던 이 비핵화 문제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참여하면서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런 면에서 국제 현안인 비핵화가 첫 번째 의제로 됐던 점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작년에 이제 그 전제 위기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전제 위기를 해소하고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남북 정상의 두 번째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핵화의 과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과제가 맞물리면서 마침내 70년 동안 끌어왔던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이런 계기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판문점에서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의 정상회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은 그 정례화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회담의 주도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원할 때 회담을 하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않을 때 회담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김정은 위원장은 성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 스타일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남측 지역, 북측 지역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쪽 지역에서 한다면은 다음에는 북측 지역 통일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계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 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한 라인의 설치는 정례화를 뛰어넘어 가지고 수시,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반전이다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제재 체제가 강력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전환을 위해서 합의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나아가서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우리 한국 정부의 절실함이 배경이 됐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조건 없이 북한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선물을 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더 큰 선물로 화답을 했다. 뭐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용현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한규 총장님께서 이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 하셨는데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기설에서 제2의 몰타까지 그야말로 몇 달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남북미 3개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창을 매개로 해서 실질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본인이 중매인 또는 그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서로 합쳐져서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적 측면도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사과하면서 뭔가 자신이 판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그 집념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양쪽 입장들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분의 그런 성격적인 특징도 지금의 국면을 만들어가면서 또 이 국면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북한의 지도자와 북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없었지 않나 하는 이런 반성의 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봐왔던 북한과 일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사이의 인식의 간극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임기 초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에 했습니다. 그러한 좋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백기무를 해가지고 거의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정상회담이 임기 초반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간의 정치 구조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 이것이 모든 남북 간 재반 문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재반 문제 해결에서 정점에 서 있다. 이것을 하나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행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에 있어 가지고 연속성 이것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합의에 있어 가지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상당히 크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집권 초기에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4선언 이후에 14선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추진의 동력을 상실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이런 우리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봤는데, 이번 이렇게 조기에 집권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그 의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전봉근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권 중반 또는 후반기에 이루어져서 그러한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특히 우리 정부의 한국 정부의 초기부터 아주 과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의지, 화해 협력 정책, 그리고 전쟁 반대 등을 강하게 설파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과거에 달리 좀 더 집권 초기에 그러한 화답을 하는 그런 형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양 정부가 모두 자기의 바라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합의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참 중요한 좋은 이 과정이다.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그 의의와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서 이번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될 중요 의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달리 가장 주목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남북 간의 최초로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열 박사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향후 1개월여에 남은 북미 정상회담의 안내자이자 길잡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한 달여 사이로 이제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의 어떤 정상회담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 의제 간의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북미 정상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범위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북 정상에서 다뤄지는 비핵화와 평화 정책의 의제와 북미 정상의 의제가 달라질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거 협상에 따라서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대한 모든 의제들을 하나의 어떤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회담이라는 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따른 이런 어떤 의제의 범위와 대상들을 북한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 안전 보장과 위협 해소의 방안들과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이른바 이제 일괄적 타결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 필요하다면 중국이 포함하는 남북미 중 4자 정상회담이 개최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전봉근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김용현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개된 급전환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이미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3개국 정상들의 아주 독특한 결정이 작용을 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 안 되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강력한 화해협력, 평화정책을 일관되게 설파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던 아주 강력한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북한의 핵 능력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많은 전문가들이 핵무기를 10개 내지 3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핵무장국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장을 한 나라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주장하듯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하느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을 한 실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주장하듯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NPT에 있는 5개국 외에는 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누구도 핵국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영원히 이제 핵무장을 했지만은 핵 보유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북한의 지위를 불법적인 핵무장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국제사회의 그리고 안보리의 그리고 국제 비확산 레짐의 제재를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핵무장을 언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국제사회의 제재는 국제사회는 계속되고 북한의 핵무장의 불법적 지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북한이 결단을 내려서 그러한 이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 국제사회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북한의 핵을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만을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핵과 관련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된 관심사라고 한다면 북의 주된 관심사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때 CVID, 그러니까 완전한 해체 쪽만 강조해왔지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다. 과연 그랬을 때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 회의적 시각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열 박사님, 김용현 교수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4차 육자회담에서는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체계, 이른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체제 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반도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는 이제 기존 합의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91년도에 체결하고 국내적으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법적 강제를 갖지 못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내의 어떤 법조기를 갖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방안, 다시 말하면 남북 기본협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북한 체제들 안전 보장입니다. 과거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약속을 받았지만 당시 그러한 약속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14년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제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바로 남북 정상 한 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제도적 보장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체제의 어떤 안전 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완료가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평화 공존의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안전 보장에 이 진일보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되면 북한도 어느 정도 비핵화에 확신을 가지고 그 대응에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네. 김용현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네. 이 순서로 회담을 진행할 때 과연 이게 매끄럽게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동시적으로 아니면 뭐 선양보 후 비핵화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그동안 미국 쪽에서 주장했던 방식은 리비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먼저 핵 폐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핵 능력을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80% 나아가서는 한 90% 정도의 핵 능력을 지금 완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은 거의 100%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ICBM은 한 90% 내외 정도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다음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한반도식 해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선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통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이 두 사람이 통큰 결단을 하는 속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행은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그렇지만 그 단계는 최대한 축소시켜서 압축적으로 이행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의 문제. 지금 최한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상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해체만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보상과 북한의 행동이 함께 가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도 이제는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는 그 단계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거기에 상응해서 줘야 될 건 줘야 된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유연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의 성격조차도 북한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이 역할을 좀 바꾼다면 그런 것들도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또는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북한의 행동과 국제사회의 보상, 이것이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점을 잘 찾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과감한 선제 양보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당사자 간의 그 신뢰가 확고하게 설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북핵 협상의 역사가 말해왔듯이 계속 동호 반복을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종전 선언을 남북 최고 지도자께서들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보도에 의하면 종전 선언은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많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징적 수준에서 평화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과연 이 종전 선언을 담을 것인지, 이 평화 선언 쪽으로 좀 선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참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의 논의의 주체와 서명의 주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북쪽 입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쪽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이랄까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전선언,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키지 않으면 휴지 쪽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법정이 보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다시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은 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나름대로 협의해야만이 좀 성과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 이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더 성과 있는 합의를 할까요? 이것을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선언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정도만 나온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 아니냐 이거 보여지고 평화선언 이것은 결국은 종전선언보다 좀 더 밑단계이고 이것은 전쟁과 관계없이 이 분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평화선언보다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공감, 인식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 발전 전망과 한반도 평화 정책, 정착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러나 회담이 성공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조성열 발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월 17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 이제 전문가 간담회 때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어떤 동력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커다란 의미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지난 육자회담에서도 걸림돌을 작용했던 검증과 사찰 문제입니다. 북한이 과연 검증과 사찰을 제대로 응할 것인가가 결국 비핵화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과연 이제 미국이 보장한다고 약속한 체제 안전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제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90년대 초반에 제네바 합의 때도 클린턴 대통령은 강력한 이행 의지가 있었지만 당시 의회에서 상하 양원이 야당인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좀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돼서는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제 국무장관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당시 내정자 시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몇 차례 회담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의제인 검증과 사찰 문제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하게 사찰과 검증을 통한 비핵화에 약속했다는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내용이 담겨야 확정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과거 육자회담 당시에도 루가 상원 의원이 이제 북한 관계법을 제안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이 약속을 지켰을 때 법적으로 수교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일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특별법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에는 육자회담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이런 어떤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이어서 우리 전범근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미북 정상회담은 뭐 역사적 사건 또는 세계적 사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선 뭐 자유진영의 최고 지도자와 그동안 가장 불량 국가로 알려진 국가의 대표격인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이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많은 세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좀 낙관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며칠 전 북한에서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몇 가지 비핵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치 중에 몇 가지가 상당히 미국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뭐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한 폐쇄나 뭐 중단이 아니고 폐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지만요.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경각심을 작년에 특별히 갖게 된 계기가 북한의 ICBM 테스트의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ICBM 테스트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나 핵기술을 해외 테러 분자나 문제 지역의 문제 국가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절대로 핵무기, 핵기술,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한국을 향하기보다는 어쩌면은 미국을 향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북한 나름대로의 좋은 제스처를 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러한 것은 아직 초보적인 비핵화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 안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보 불안이 없고 체제 불안이 없다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정답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이긴 한데 모든 핵 문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이 분석이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려는 국가들은 안보 불안, 체제 불안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김정은이 그러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서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저는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미북 관계 개선, 구체적으로는 미북 수교 회담의 개시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뭐 상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정상 간의 선언, 약속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도 단순한 지금 같은 초보적인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절대로 완전한 핵물질을 절대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외부의 모니터링, 감시를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ICBM을 아마 저는 완전히 폐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미북 관계에서 굉장히 미북 관계 급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무진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과의 만남, 또 그리고 우리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가지고 특별 메시지 전달, 또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쟁에서 이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핵무기 폐기라는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에 대해서 아주 빠른 기업가 출신입니다.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도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단축시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하려면 결국은 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수교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와
미의회 이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율이 얼마나 빨리 되고 잘 되냐에 따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그리고 비핵화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현 교수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북한이 절대 절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간의 어떤 합의가 있을 때 그것을 북한 측에서 스스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그야말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처럼 이 되돌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간에는 신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가 상호 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흐름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한꺼번에 미국이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핵심은 역시 평화체제로 우리가 대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약속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북미 간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이제 전략자산들을 올해는 전개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이런 대화가 지속되는 한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 한미 군사훈련의 유연성들을 발휘한다 할지 또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또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선언 또는 그것을 북한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엔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 지원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준비를 잘 해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한규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요구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호 그것이 접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접점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내고 그 이후에 실무형 회담 또는 실무회담 또 나아가서는 북미 회담, 북미 또 한국까지 포함한 남북미 회담 이런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그런 접점을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미국의 역할, 또 한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타의 관련 당사국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할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조성열 박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에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대 관계를 만들어냈던 한국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당사자로 참여했던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전반적인 사자 간의 평화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곧바로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만이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에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아직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수교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 조약까지 포함된다면 한반도의 전반적인
그리고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냉전구조 해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6개국 가운데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역할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핵 문제, 평화 체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남북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왔던 경협의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교적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 군사적 의제 못지않게 앞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경제 협력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다루어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용현 교수님부터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 문제는 주제에서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선언이나 또는 결과로서 발표되는 부분은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질 것이다. 다만 저는 충분한 그 대화 속에서 허심탄회한 그 대화 속에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 또는 북한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결과로서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산가격 상봉 문제를 비롯한 그런 인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꼭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그리고 핵심 의제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잠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I'm an Italian journalist. I work for Corriere della Sera. I would like to ask one of our panelists if they believe th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in North Korea has really collapsed, and if they believe that this could be the real reason why Kim Jong-un decided to declare it abandoned. Thank you. 고맙습니다. 우리 전봉근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보 판단에 의해서 북한의 정보 판단에 따르면은 북한의 다양한 이 핵시설에 붕괴가 발생하고 그리고 오염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못 쓰게 된 핵시설을 폐기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못지않게 북한이 현재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핵실험 시설을 자기들이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자체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핵실험 시설을 단순히 클로즈하겠다, 뭐 일시 실험을 중단하겠다, 안 그러면 또는 폐쇄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나온 표현은 폐기입니다. 아마 영어 표현은 이제 디스맨틀먼트가 될 것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절차가 완료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은 비핵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여기에 약간 푸트노트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외에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실상 이 나라도 핵실험을 5번밖에 안 했어요. 5번 하고 나서 자기들이 핵탄두의 디자인이 이미 검증이 되니까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기본적인 핵탄두의 디자인을 완성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국 기자분께서 대표로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있는 오마이뉴스의 유성애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양무진 교수님께서 이번 남북 회담 합의문에 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남북이 종전선언에 공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좀 조성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합의문을 상상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선의 수준이 나오면은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저한테 질문하게 되네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걸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의 재발 방지, 그리고 적대 행위의 중지, 그다음 내정 불간섭과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항목들이 이번에 담기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북한의 신뢰를 끌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작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전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또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 담길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핵화 관련돼서 본다면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천명을 넘어서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시설, 그리고 가능하다면 ICBM까지 어떤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 각각 내일 개최될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짧게 각각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무진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는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남북 간의 합의상을 잘 지키면 성공합니다. 어전, 경호, 통신, 보도 모두가 실무 또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상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양 정상이 토론은 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 문구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응원을 보낸다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을 해봅니다. 전봉근 박사님. 예,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을 1년의 정상회담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정상께서 서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첫 밥술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오래 연구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비핵화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일 핵 합의를 만들고 이러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하루라도 빨리 핵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북한과 만든 7차례의 핵 합의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 패턴을 따른다면 합의가 또 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성열 예, 박사님 짧게 저도 말씀 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의 북한과 이후의 북한을 달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2018년의 북한을 얘기하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북한의 인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북한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양무진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합의란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저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선의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남북 간에 어떤 합의가 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법규범적으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해 주셔야 되고 또 초당파적인 어떤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민족적 이익 또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초당파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현 교수님.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디딤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북미 정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그 기회에 걸맞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남북의 두 정상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땅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